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밥 잘 사주는 부자마늘입니다. 오늘 열반스쿨 중급반 1강 시작하는 날이고요. 여러분들을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사실 우리 수강생분들을. 근데 지켜봤더니 걱정도 많고 혼란스럽고 마음 바쁘고, 근데 아웃풋은 안 나오고 이제 총체적 난국인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 투자가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올해 안에 투자를 꼭 해야 할 건데 어떻게 하면 투자로 연결을 할 수 있지? 이런 것들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수강생들 분들 중에 우리가 이제 앞마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아는 지역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려는 분도 있고, 아직 아는 지역은 없지만 투자하는 법을 배우려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래서 내가 아는 지역에서 그 다음에 투자, 이 사이가 비어져 있어요. 블랭크. 이 사이를 연결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강의에서 다 채워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해서 현장에 간다고 해서 지금 투자가 되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현장에 가도 우왕좌왕하니까 뭘 잘 고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열반스쿨 중급반 오실 때 많은 분들이 가서 조금 이제 과제가 임정 과제 같은 거 없으니까 강의 듣고 혼자 임정하면서 투자를 좀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가볍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강의료를 거의 다 가져가지 못하실 거고요. 진짜로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실전 강의를 한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열반스쿨 중급반 수강해 주셔야 하고, 이 1강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에서도 절대 잃지 않고 10억 버는 투자 원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올해 안에 꼭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강의 준비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 듣고 반드시 올해 안에 투자 꼭 합니다. 네,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커리큘럼부터 말씀드릴게요. 열반스쿨 중급반에서는 투자로 돈 버는 투자자의 실전 투자법을 큰 주제로, 큰 테마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1강에서부터 4강까지 진행이 되는데, 네, 1강에서는 이제 투자 원칙과 그에 따라서 투자 물건을 찾는 법을 배울 거고요. 2강에서는 우리 이제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세를 완벽하게 놓는 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 3강에서는 비교평가에서 더 좋은 물건을 고르는 법, 그리고 4강에서는 내가 투자 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순자산 10억, 20억, 30억을 달성하는 과정에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로드맵을 그려드릴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열반스쿨 중급반은 마인드 강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볍게 교양 수업처럼 들어오셨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다시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제가 단언컨대 제가 월부에서 7년 동안 강의를 듣고 강의를 하고 지금도 강의를 듣고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거의 정규 강의를 저는 다 듣고 있는데, 현재 저희 월부에서 하고 있는 정규 강의 중에 전체 투자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맥락을 가지고 구조 있게 딱 짜여진 강의는 10중반밖에 없어요. 이 이상 실전 과정을 가셔서 뭐 열반 실전 과정을 가시던 월부 학교를 가시던 높은 실전 과정을 가셔도 전체 맥락을 이렇게 구조 있게 딱 짜서 한 입에 넣어드리는 강의는 절대 없고요. 이건 전국에서도 유일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투자 물건을 찾아서 세팅을 하고 비교평가를 하고 이후에 순자산을 더 많이 쌓아가는 로드맵까지 다 알려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강의를 통해서 실전 투자자로 성장하고 실전 투자한다라는 마음으로 강의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1강. 여러분들 1강에서는 무엇을 배울 거냐면, 먼저 파트 1에서 현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파트 2에서는 투자의 원칙이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게 어떤 결과를 내는지를 이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파트 3에서는 투자의 프로세스, 그리고 파트 4에서는 성공에 대한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파트 1에서 현 시장 상황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게 굉장히 좁아요. 뉴스 한 페이지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 페이지 본 사람과 뒷 페이지 본 사람이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전국 앞마당 갖고 있는 사람으로 현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그래서 투자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잃지 않고 10억을 버는 투자 원칙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그게 사례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배우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는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하려는 투자까지 가려면 투자 원칙과 그 사이에 무엇을 채워서 투자까지 가는지 프로세스를 배우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4에서는 제가 투자했던 사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투자 원칙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시장에서도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원칙과 프로세스를 지켜서 잃지 않고 돈 버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투자자로서 돈 버는 거는 결국에는 물건을 오늘 사느냐 마느냐가 아니에요. 투자자로서 어떻게 투자를 접근하고 돈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올바른 인식과 마인드를 갖고 긴 시장에 살아남아서 목표를 달성한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줘야 하는 목표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가치입니다. 자, 여러분들 비전보드에 얼마 있나요? 비전보드라는 것을 아마 작성하신 분도 있고, 만약에 열중반이 첫 수업이면은 아직 비전보드라는 것을 작성해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보드라는 건 내가 미래에 성공을 하면 어떤 모습의 부자가 되겠다, 어떤 노후를 만나겠다라는 것을 이제 형상화하고 구체적으로 그리는 건데, 그 과정에서 내가 노후에 어느 정도의 안전한 노후와 경제적 자유, 또 어느 정도의 품위 정도를 유지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해보고 그걸 목표로 가야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거 처음 비전보드 작성하고 목표 계산할 때 전 그렇게 크게 바라는 게 없었어요.
네. 별로 바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 저는 항상 소박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15년 정도는 일을 계속할 거야. 나는 그냥 일을 계속할 거야. 나는 회사가 너무 좋아. 월급 나오잖아.' 이런 마음으로. 네. 15년 정도 일을 계속할 거고 그리고 나는 그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둘이 그냥 생활비 300만 원 정도 그렇게 쓰고 그리고 실거주는 그래도 내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끔 여행 갔으면 좋겠고 1 년에 한 번은 외국 그리고 2 달에 한 번은 국내 그리고 가끔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면 큰돈은 아니어도 밥 한 끼는 내가 사 주고 싶고 자녀들이 오면 용돈도 주고 싶고 네 이 정도. 그리고 아프니까 병원도 가야지 기타 등등. 별로 크게 바라는 게 없었는데 작성해 보니 45억이 되었어요. 네. 보통 정말 소박하게 작성해도 30억부터 나오고 약간 '내가 큰 차를 타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50억 가까이 나오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저는 별로 크게 바라는 게 없어요.'라는 수준이 노후에서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바라는 게 없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큰 목표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 지점을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내 돈은 너무 작고 소중했어요. 너무 작고 소중했어요. 정말 이 목표를 생각하니까 티끌처럼 느껴질 만큼.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걱정했어요. '이 소중한 작고 소중한 이 돈으로 나 정말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저도 살짝 의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겪어보니 이 방식으로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 투자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감정이 아니라 정렬된 프로세스를 지켜서 투자를 하고 그것이 돈이 될 때까지 긍정의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모진 풍파가 오는 투자라는 이 바다에서 버티는 힘을 가지고 부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고 미래를 지향적으로 잘 그리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가능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돈도 정말 적었던 제가 3년 만에 노후 준비 마치고 17년 차 투자자로 현재까지 투자를 하고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근데 당신은 누군데요? 라고 하실까 봐 이 뒷장에다가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넣었고요. 네. 유튜브에는 몇 번 나간 적 있고요. 현재도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월급 나오는 직장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현재 전국 부동산 투자자로 아직도 투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열반지구 중급반 오시는 우리 수강생들의 상황을 제가 이렇게 지켜봤는데 제가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을 따로 조사하고 그런 건 아닌데 관심이 있어 이렇게 많이 쳐다보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거의 4가지 상황 중에 하나였어요. 네. 첫 번째로는 '나 투자가 너무 필요한 것 같아 자본주의에서는. 투자를 하고 싶다. 하지만 방법을 모른다.' 네. '내 인생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왜 여기에 있지?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바꾸고 싶다. 근데 방법을 모른다.' 네. 또는 '투자를 했거나 내 집 마련을 했는데 서투르게 해서 실패한 것 같아. 바꾸고 싶어. 물리고 싶어.' 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돈이 없다. 어떡해?' 라는 이 4가지 고민과 상황이 제일 많이 붙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걸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는 이유는 이게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4가지에 다 해당했어요. 총체적 나는 투자는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방법도 모르겠고 인생은 마음에 안 드는데 이전에 망하는 투자도 가지고 있고 네.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19년도 4월부터 처음 투자를 시작을 했고 열심히 제대로 배워서 투자를 하고 21년 4월에 10억 달성기를 작성을 하고 이후에도 10억 달성하고 나서 또 모진 풍파가 계속 있어요. 올랐다가 또 한 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이러면서 노후 준비를 마련했는데 현재는 여러분들 앞에서 여전히 투자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투자를 했고 네. 지금은 투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본질적 어떤 원칙이나 방법을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 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로 그냥 '저걸 사면 돈이 되겠지? 저렇게 하면 투자 되겠지? 그냥 내 돈에 맞는 거 뭘 사면 되겠지?' 라고 하면서 정말 무지성으로 투자해서 망할 뻔한 불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망하는 투자자에서 돈 버는 투자자로 바뀌었고요. 그 사이에는 투자 원칙, 그리고 프로세스, 부자 마인드, 그리고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원칙과 프로세스를 지켜서 행동하고요. 원하는 목표를 꼭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10년 후에는 여러분들 오늘의 이 자리가 절대 후회하지 않고 내 인생을 바꾸는 한 장의 사진으로 담아져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은 투자자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표가 이제 30억에서 1,000억이 되었고요. 네, 이러니까 누가 들어서는 막 600억 벌었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기보다 지금은 어떤 돈에 대한 목표를 따로 세우기보다는 다른 것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삶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목표를 혼자 그냥 크게 그냥 1,000억 이렇게 찍어놓고 그 돈이 아니라 그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공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그런 저가 지금 7년 동안 반복하는 것은 이겁니다. 네, 독강임투, 네, 독강임투, 독강임투. 네, 우리가 흔히 독서, 강의, 임장, 투자. 네, 이 4가지를 앞자만 잘라서 독강임투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독강임투는 투자자가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4가지 요소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 물, 불, 라면 스프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라면이 끓여지지 않는 것처럼 투자자가 성공하고 성장할 때는 독강임투는 그냥 4가지 한 세트예요. 하나도 빠져서는 안 돼요. 다만 시기적으로
목표해야 되는, 집중해야 되는 구석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제가 초보 투자자였을 때는 독서 부분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이제 2년차, 3년차 되면은 실전 투자하면서 임장하고 투자를 엄청 많이 늘렸어요. 그러면서 투자가 엄청 많이 쌓였고, 그리고 4년 정도 됐을 때는 다시 제 투자의 깊이와 제 생각의 깊이를 위해서 독서 부분을 더 깊게 했어요. 그래서 각각 투자자가 현재 있는 곳에 따라서 집중하고 키워야 할 부분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살짝 살펴봤는데, 나 투자해야 되니까 강의는 들어야 되겠는데, 열중반 가가지고 마인드 좀 세팅하면서 임장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야말로 영어 배우러 가서 수학 공부하고 시험 기간이라고 시험 공부하다가 목욕탕 가가지고 막 목욕 안 하고 영어 단어 외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이도저도 안 되는 게 그 시기에 집중해야 될 거 집중 안 하고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헷갈리게 돼요. 집중과 몰입이 안 되면 헷갈립니다. 본질적인 것부터 하우투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중반 오셨다? 그러면 가장 중요도 높은 것은 강의하고 강의 후기하고 그리고 독서 집중하는 거. 여러분들이 투자자로 앞으로 1, 2년 사실 거 아니죠. 30억, 50억 버신다면서요. 그럼 투자자로 10년 정도 계속 사실 거란 말이에요. 그중에서 이렇게 마음 놓고 독서할 시간은 열중반밖에 없고요. 이 시간에 독서 제대로 쌓아 올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투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바로 어제까지도 한 게 목실감입니다. 목표 실적 감사일기를 제가 지금도 쓰고 있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투자자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 해는 일 체크하고, 그래서 내일은 무엇부터 하지? 정렬하고 시작해야 하고, 그리고 너무 힘든 일들이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아요. 기쁜 일도 많지만, 그 안에서 감사한 일을 의식적으로 꺼내놔서 쓰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감사하고, 어떻게 긍정을 끌어올릴지, 그리고 어떻게 자제심을 갖고 갈지를 본인 스스로 다독일 줄 알아야 긴 시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걸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독서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열반석불 중독반에서 책 왜 이렇게 많이 읽혀요? 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저 지금 막 빨리 앞마당 만들어가지고 저기 사급지 다 채운 다음에 투자해야 되는데, 진짜 귀찮네?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도 살짝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거에. 그렇지만 그게 아니더라.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신 적 있죠? 최소량의 법칙. 부자가 된다는 거는 부자의 그릇을 만드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부자의 그릇이 제대로 쌓이지 않으면 빈 곳으로 돈이 셉니다. 이걸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그릇이 다 채워지지 않았는데 저한테 큰 돈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 제가 돈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인드를 지금 제대로 세팅해야 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귀찮게 독서시키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물건 하나 사세요라고 하면 잔뜩 찍어드리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집을 못 지켜요. 그래서 마인드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돈과 투자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 아파트 아세요? 여기 성수동에 있어요. 성동구 성수동 이 앞쪽이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고 해서 개발 호재가 엄청난데, 여기 청구강단 아파트가 이 앞에 있는 일명 영구조망뷰, 한강뷰 영구조망으로 나오는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고요. 사람들은 특히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에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에 이렇게 생각해요. 오르니까 오를 것 같아서, 좋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서, 결국 좋아질 거니까, 비싸도 내가 오래 버티면 되니까 라는 생각을 잘못합니다. 보시면은 과거의 상승장 2009년에도 이 아파트가 6억 5천이었을 때 이 집을 샀다가 2012년에 6천만 원 손절하고 파신 분 있죠. 저 당시에 6천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2억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0년 넘었으니까. 물론 저 사람이 저때 하락장이니까 더 좋은 걸로 갈아타야지 라고 해서 손절하고 갈아타셨다면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건 너무 축하드리는데, 이게 올바르게 투자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으면 저 하락장을 견디고 다른 더 좋은 물건을 찾기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쉽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난 6월달 6월 27일 35억 최고가. 전 가격이 얼마야? 25억이었죠? 3월달에 25억. 여기가 단지가 세대수가 많지 않으니까 물건이 잘 안 나옵니다. 이런 데 가면 물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 거래예요. 이거 다음에 40억이에요. 이러면 이제 사는 거예요. 물론 이분 사시고 이분은 돈이 많으시니까 사고 지키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대출 끌어서 이거 했으면요, 시세가 안 빠지면 이걸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사람들 흔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댓글로 저거 특수거래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특수거래는 중개사 이름이 찍히지 않아요. 중개사는 거기다 이름을 넣지 않아요. 특수거래는 이렇게 직거래 이런 식으로 써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를 것 같아서라고 쫓아가면 굉장히 어렵다. 가치가 좋아서 사도 떨어질 수 있고 몇 년간 100만 원도 오르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외부 상황에서 스스로 자신을 제어해야 한다. 외부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인드와 투자에 대한 인식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독서를 먼저 강조드리고요. 투자자가 생각하고 마음하고 시간 관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뭘 사는 게 아니고요.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난관이나 시험에서 오랜 시간 단련해야 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멘탈의 뿌리로 독서를 심어드리는 거예요. 부자의 생각, 태도, 돈에 대한 바른 인식. 이것을 가진 투자자가 오랜 시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노션에다가 쓰는 목실감이에요. 지금도 목실감 쓰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게 중요한 일정 이렇게 보면 중간에 8월 5일 여중교환 파트 2 완료 했는데 짝대기 못 그었죠?
8월 6일 파트 2 완료 짝대기 못 걷죠?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갈 것도 있지 않으니까 8월 7일 드디어 짝대기 그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목표도 채우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정리합니다. 오랜 시간 살아남아야 하고요. 그래서 실단 일정 관리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시간을 측정한 능력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바쁜데 목실감까지 쓰라고 해. 혹시 목실감 쓰시는 분 있나요? 좋습니다. 역시 열중반 수강생들이 굉장히 이게 하이 레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거 꼭 쓰셔야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부자의 태도, 생각을 익히고 투자해서 부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10억이라는 돈, 지금 10억이라는 돈은 여러분들 목표와는 30억, 50억에 가기 전에 만나는 첫 번째 목표인데, 이걸 달성하면 이후는 시간과 내 노력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10억까지 달성을 일단 하셔야 돼요. 10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네, 300만 원씩 27년 9개월 저축하시면 됩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요즘 흔하디 흔한 돈 같지만 작은 돈이 절대 아니에요. 10억을 딱 넣어놓고 30년 동안 매월 300만 원씩 꺼내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 그 서울 성동구에 금호 레면 하이리버라는 단지, 이 단지가 14년도에서 25년까지 11억 정도 올랐어요. 서울의 중간 이상 선호의 중간 이상 단지가 한 사이클을 돌면 벌 수 있는 게 10억. 네. 그리고 돈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하면 3년, 5년 안에 바라볼 수 있는 게 10억입니다. 누군가는 처음부터 포기하겠죠? 나는 그 돈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 힘드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포기 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보다 5배, 10배 빠르게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까이 갈 수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한두 번의 운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게 운으로 물건 하나 잘 산다고 되는 일이라면 이게 부자 안 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가격이 쌌잖아요. 그때는 투자금이 적게 들었잖아요. 그때는 투자를 여러 차례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투자하는데 너무 다 비싸고, 사람들은 다 몇 억씩 가지고 서울 투자하는 것 같고, 집 세 채만 사도 취득세가 중과되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는 전세는 놓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훨씬 좋은 기회예요. 저는 상승장 끝단에서 몰려서 남은 덜 좋은 것들 중에 그 중에 좋은 거, 남은 거, 싼 거, 투자금 적게 든 걸 찾아서 하느라고 끝단에서 덜 좋은 것만 계속 쌓아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거, 여러분들 이거 애매한데? 라고 내가 우리 친구한테 네가 더 애매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거 애매한 게 아니라니까요. 걔네들은 진짜 지금 투자하면은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저보다 훨씬 투자 횟수는 덜 해도 훨씬 좋은 자산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3년에서 5년 정도 후를 상상해 보시면 돼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가지고 가실 거고, 독강인투라는 이 루프 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네. 제대로 투자 원칙 배우고 이번에 적용해서 반드시 투자합시다. 네, 아시죠? 네. 첫 번째 파트, 현 시장 왜 기회인가, 제가 이 부분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진짜 제대로 생각하는지 이 기회에 한번 맞춰보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 막 다 날라가요? 지금 서울 수도권 다 날라가요? 그럼 하나도 안 날라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도 봤더니 굉장히 재밌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마음속에 이거 알겠다, 원칙과 프로세스를 지켜서 투자를 할 건데, 하고 싶은데 대출 규제 때문에 투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대출 규제 풀리면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내가 앞마당이라고 만들어서 인정보고서까지 다 썼는데, 그리고 투자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막상 연결이 안 된다. 그죠?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앞마당. 이제 우리 혹시 처음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설명드려요. 앞마당이라는 건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잘하는 지역으로 만들고, 그 지역의 입지랑 가치를 잘 파악하고, 그 지역의 단지를 다 알고, 그 지역 단지의 가격을 아는 거를 이제 앞마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앞마당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네. 뭐 노원구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투자를 하면 된대요. 투자. 근데 그래서 여기서 투자 여기가 비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막상 어떻게 투자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 중급반 위에, 기초반 위에 상위 실전반, 그리고 월부학교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여기가 비어가지고 어찌 할 바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앞마당 만들고 강의 듣고 인정번호 쓰면 정말 투자할 수 있는 거 맞냐? 공부만 하다 끝날 것 같다. 친구가 너 속는 거 아니냐고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고민이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현재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들에게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가장 핫 이슈는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6월 27일에 발의된 일명 수도권 중심의 대출 규제, 그래서 627 대책이라고 하는데, 이게 담보대출을 규제를 해서 집 사는 걸 좀 어렵게 만든 규제예요. 그래서 그때 집 사기 어렵게 되나 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을 지켜봤는데, 어떤 뉴스에서는 규제 영향이 있어서 7월 집값은 상승세가 둔화된다,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어떤 지역은 하락세가 보인다, 뭐 금매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 듣고 있고,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또 다시 상승한다, 여기는 그래도 버티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어디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누군가는 연끌도 갭투자도 막혔다고 하고, 누구는 그래도 돈을 더 올린다고 하고, 도대체 이 시장이 어떻게 된 건가. 네.
일단 먼저 627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크게는 이런 내용이에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그리고 다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라는 내용하고,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생활안전자금 대출은 최대 1억까지만 가능하다는 내용, 그리고 대출 만기를 최대 30년으로 축소한다는 내용.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한도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LTV로 주택담보대출이 나왔는데, 만약에 LTV 70%라고 하면 10억짜리 주택이면은 내 돈 3억, 대출 7억 가지고 집을 살 수가 있었는데, 그 집값이랑 상관없이 6억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내준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한 20억짜리 집을 14억 대출 받아서, 네, 14억 대출 받고 나머지는 내 돈으로 해서 집을 사려고 마음먹었던 그 가진 돈은, 종잣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소득이 높아서 대출 원리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어서 계획했었던 사람들이 저게 막히면서 집 사는 게 잠깐 이제 스톱된 상태죠. 그리고 주택이 있으면 이제 그 수도권에서는 주담대를 더 이상 해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주담대 받았으면은 바로 세놓는 거 안 되고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생활안전자금인 경우는 1억까지만 대출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거죠. 전세대출 규제. 예. 우리가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고, 그리고 전세대출의 보증 비율을 축소한다라는 내용인데,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된 내용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게 갭투자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예, 그걸 가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거 두 가지만 먼저 그냥 열중반전 살펴보면, 조건부 전세대출이라는 거는 집주인, 매수자, 집주인이 집을 사서 잔금을 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도 제가 살펴볼 건데, 매도자가 있죠. 현 집주인. 네. 그리고 내가 집을 살려는 매수자, 나예요. 내가 이 사람 집을 10억에 사려고 했을 때, 여기 전세가가 6억이면 내 돈 4억을 넣고 이걸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매매 전세를 차익으로 해서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건데, 조건부 전세대출이라는 건 뭐냐면 매수인이 잔금하는 날 전세 세입자의 대출로 동시로 잔금하면서 매매 잔금일과 전세 잔금일이 동시에 되면서 명의가 바뀌는 것을 조건부 전세대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건부 매도자, 매수자가 매매 계약하는 조건으로 나중에 네 잔금, 전세 잔금으로 매매 잔금을 치른다라는 걸 조건부 전세대출이라고 하는데, 이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이걸 못하게 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실거주 의무라는 것은 수도권에서 집을 매매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하면 바로 전입해야 한다. 6개월 이내.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이 사이에 내가 매수를 할 때 전세를 끼고 전세를 놓고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전세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우리가 잠깐 잔금을 치러서, 잠깐 한 달, 두 달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고 그 사이에 빨리 세입자 구해서 임차인이 들어오게 해서 이 대출금을 갚는 방법으로 잔금을 해지를 했는데, 이거를 안 된다는 거죠. 네가 대출 받았으면 네가 들어가서 살아야지, 전세 세입자 바로 놓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네, 그건 안 된다는 거고, 그러면 그것 빼고는 다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거 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저거 안 되니까 갭투자 안 된다? 우리 전세 레버리지 투자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허용된 것 안에서 하자는 거죠. 허용된 것 안에서. 전세 레버리지 투자의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내가 투자를 계획했어요. 7억 매매가에 전세 4억, 그리고 투자금 3억 들여서 투자를 계획했어요. 그리고 8월 30일 날 마땅한 집을 찾아서 매매 계약을 합니다. 7억에 하기로 하고 계약금은 7천만 원을 지불해요. 네. 그리고 잔금일은 11월 30일로 잔금일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내가 7천만 원 줬으니까, 이 사람한테 7천만 원 줬으니까 11월 30일에 매도자한테 남은 돈은, 줘야 하는 돈은 6억 3천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전세를 구하는 거죠. 전세 들어올 전세 세입자를 이제 광고에서 구해요.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 세입자가 임차인이 9월 20일 날 나와 계약을 해요. 또는 매도자와 계약하거나 나와 계약하거나, 통상적으로 그전에는 매도자랑 전세 계약을 했다가 나한테 넘겨주는 사례도 있었고, 그냥 매수할 사람과 바로 계약해서 바로 진행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둘 다 허용됐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해요. 전세 4억에 들어오겠다고. 그리고 계약금은 4천만 원 지불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11월 30일에 이렇게 임차인이 나머지 잔금 3억 6천을 전세대출 포함해서 전세 잔금을 치르고, 나는 나머지 돈 2억 3천만 매도자에게 계좌에 넣어서 잔금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 시기에 잔금하는 시기에 이 남은 잔액 3억 6천 중에서 현금 본인 돈을 6천만 원만 가지고 있고 전세 대출 3억을 쓴다라고 하면, 그때는 대출 기간에서 저 3억을 바로 매도자나 매수인 계좌에 바로 넣어줘요. 그냥 대출 기간에서. 그러면 임차인은 나한테 6천만 원만 주고, 전세 대출 기간에서는 3억을 바로 현금 계좌로 이체해주죠. 이거를 동시 진행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동시 진행 못하게 한다는 거니까 그냥 이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것만 안 하면 되고, 이 규제는 아마 작년부터 규제가 아니라 각각 은행권에서 자율에 맞게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했었던 은행도 있고, 이 대출 규제가 안 됐던 은행도 있는데, 지금은 전 은행권이 다 이거를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존 전세 세입자 승계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현재 주인을 전세 세입자로 앉는
하는 거, 일명 우리가 말하는 주인 전세라는 방법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진행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 전세를 승계하는 방법은 임차인이 원래 이 집에 살고 있는 전세를 승계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는 주인이 대신 계약을 썼다가 본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나한테 넘기는 방법도 가능해요. 이거는 양파리님이 전세계약 관련한 강의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까다로운 것은 맞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시장에선 단 한 번도 까다롭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때마다 까다로운 게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게 안 되는 거 아닌가를 이제 아실 줄 알았는데 계속 이 부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강에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거고요. 가능합니다. 일단 가능하고 오늘도 누군가 투자하고 있고 저희 반도 투자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 거래량을 먼저 좀 살펴보면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 거래량을 보면 제가 5월부터 8월까지 거래량인데요. 6월 달이 거래량이 매매만 말씀드릴게요. 매매만 12,216건이 6월 달에 실거래 신고가 됐어요. 그리고 7월에는 실거래 신고가 4,300건으로 매매 실거래가 줄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8월 29일에 조사한 거기 때문에 거의 7월에 실거래가 거의 다 포함된 거예요. 실거래는 신고를 한 달 이내 하거든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마다 좀 늦게 실거래 신고하시는 게 있어서 7월 31일에 거래한 것을 마지막에 8월 31일까지는 꼭 실거래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8월 29일에 조사했으니까 7월 달 거래는 지금 거의 다 포함된 거예요. 거의 이게 뭐 3분의 1 토막 났죠. 네. 그리고 8월도 8월 29일에 조사했는데 지금 1,336건이니까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거래가 줄어드는 건 맞다. 서울인 경우는. 네. 그리고 부산. 부산은 5월 달에 3,105건, 6월 달에 3,400건, 7월에 3,165건. 차이 있나요? 부산 거의 차이 없어요. 네. 부산 차이 없고요. 대구는 어때요? 대구는 5월에 2,280건, 그리고 6월에 2,614건, 7월에 2,145건. 네, 차이 크게 없어요. 보통 6월 달이 조금 더 거래가 많았던 이유는 뭐죠? 저때 이제 7월부터 3단계 DSR 실시한다고 해서 그때 되면은 대출 가용 금액이 줄어드니까 미리 좀 사자, 계약을 하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5월달, 6월달에 많이 샀어요. 실제로 거래를. 현장에서도 느꼈어요. 실제로 제가 막 보고 사장님이 나 15년 동안 부동산 하면서 이런 시장 처음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6월달이 지역마다 조금 거래량이 늘기는 했어요. 그리고 울산은 5월에 1,495건, 6월에 1,641건, 7월에 1,345건. 차이 없죠? 네. 그래서 대출 규제가 있어도 대출 총량 규제하면서 서울 수도권 집 사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금액대도 이미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집 사기 까다로워진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영향 범위에 있는 서울은 실거래 체결량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 외 지방은 거의 규제 영향받지 않고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는 그러면 어떨까? 사람들의 집을 사고자 하는 심리는 어떨까? 요거는 이제 아실에서는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 주는데요. 원래는 KB 시세에서 매수랑 매도 우위 지수를 가지고 그래프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매수 우위 지수가 100으로 가까워질수록 높아질수록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매수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라는 뜻이 아니고 매수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보면 6월 달에 매수를 하겠다는 그 심리를 가진 게 99.3이었어요, 서울은. 99.3. 여기 보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밑에 있는 게 매수거든요.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붙으면 시장이 완전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겠다는 사람은 93.3. 근데 이후에 7월부터 52.2, 50.0, 50.2 해서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죠. 네. 부산은 어떤가? 부산은 보면, 네. 6월 달에 18.0에서 16.2, 그리고 8월 달에 16.2, 부산은 심리 자체는 크게 달라지는 않았어요. 대구는 6월 달에 17.5, 23.2 정도의 매수 지수인데 현재는 21.2, 21.8 여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울산 볼게요. 울산은 6월 달에 39.3이고 중간에 40이 조금씩 넘어갑니다. 8월에 현재는 40.7. 매수하려는 심리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울산 이거 왜 이래요? 울산이 지금 공급 물량이 없어서 집이 없어요. 전세가 없으니까 전세를 구하러 갔다가 전세가 없으니까 그냥 옆에 있는 싼 집을 매매하는 거로 돌아서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울산 시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대출 규제로 지금 집 사기 어려워지니까 적극적으로 뜨겁게 매수를 하려고 달려들던 이제 분들이 약간 관망하면서 계획을 다시 짜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12억, 13억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돈이 이제 그만큼 없어지니까 그럼 금액을 낮춰서 더 낮은 데로 갈까? 아니면 한 번 더 전세를 살까? 라고 하면서 관망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심리가 죽은 건 아니에요. 네, 관망하고 다음 스텝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시기이고 지방은 규제 전후 특이점 없습니다. 근데 공급 부족한 곳은 매수로 전환되고 있으니 나는 투자금이 없어서 서울 투자 못한다라고 지금 마음 놓고 나 다음에 투자해야지 하지 마시고 내 투자금이 작으면 지방 같은 경우는 공급 없는 도시 그중에서 싼 도시 지금 잘 지켜보셔야 돼요. 하고 있는 동안 확 날아갑니다. 실제로 이거 울산 투자하기 좋다는 이야기를 2년 전부터 했는데 하고 있다가 못 산 사람과 그때 산 사람 지금 금액이 달라요. 그러니까 꼭 이런 부분을 잘 봐두셔야 합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고요. 그러면 진짜로 올랐나 내렸나 기회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상급 지역을 쭉 살펴보니까 대표 단지로 도공렉스를 가져왔는데요. 도공렉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강남구 아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대표성으로 가져온 거예요. 네, 도공렉스이 보면 이 3월달 실거래가 25년 3월달에 실거래가 이렇게 쭉 찍혀요. 근데 5월달에는 실거래 한 건, 그리고 이후에 실거래 없어요. 7월달에 실거래 한 건. 얘네들은 대출 규제 이전부터 거래가 많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25년 2월 그때가 14일인가? 정확하게 제가 그날 강의를 했고 강의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날 오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후에 강의 자료를 다시 만들어 다시 배포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강남권 송파권에서 투자를 하지 못했었던 지역이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쫙 풀리면서 거기에서 투자 심리가 모이면서 사람들이 투자 물건을 사러 타다다다다 이제 막 들어갑니다. 강남 상구부터 타다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 상승, 다른 지역 상승까지 이끌었는데 팍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막 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시 넓혀서 다시 묶어놨어. 투자 못하게. 그러니까 강남 상구는 오히려 4월부터 거래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거래되는 건 한 건씩 체결되는데 가격 어때요? 계속 신고가 갱신합니다. 그러니까 강남이나 이런 상급지 지역은 지금 가격이 낮아지는 곳이 아니고 거래는 적지만 계속 가격이 최고가로 갱신되고 있어요. 이게 현재의 상급지다. 강남, 서초, 송파는 627 이전부터 거래량이 감소됐고요.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당연히 심리 여전해요. 제가 실제로 임당을 해봐도 어쨌든 이거 팔고 넘어갈 더 좋을 곳을 마련하지 못하면 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깎아서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호가는 최고로 높여놓고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한 건씩 체결되는 정도.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중상급지라고 하는 일명 우리가 뭐 2급지나 3급지라고 설명되고 있는 곳 보면 하나는 마포, 하나는 동작 가져왔는데 마포는 어떠냐면요. 6월 달에 거래하고 거래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아예 뜨문뜨문 거래가 돼요. 한 개씩 거래가 되는데 이전 가격을 크게 넘어서는 가격보다는 6월 달 이전 가격들 수준에서 또는 거기에서 급매 물건인 경우 조금씩 낮추는 정도 수준에서 1억 정도 낮추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여기 상도더샵 이런 단지 여기도 실제로 6월까지 거래가 되게 많이 됐는데 이후에 잠깐 스톱. 뒤에는 매매 거래가 없죠. 네. 이렇게 거래가 많지는 않다. 그렇지만 막 깎아서 팔리는 시장 아니다. 네. 그래서 마포, 동작 등 이런 중상급지, 흔히 우리 2급지, 3급지라고 하는 단지들에서는 매매 거래 건세 줄고 가격 거래되는 수준은 이전 가격 수준이다. 네, 급한 매물만 아주 간혹 거래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락 시그널이다. 이렇게 하면서 뉴스에 나오는 거는 사실 맞지 않아요. 네. 그리고 중하급지 볼게요. 중하급지, 흔히 여러분들이 서울 수도권 바라볼 때 바라보는 4급지, 5급지, 수도권 4급지. 여러분들 여기 잘 봐야 돼요, 지금. 여기가 지금 어떠냐면은 요거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이건 어디에 있냐면 어디 있어요? 오, 역시 네, 좋아요. 네, 중원구. 성남, 구성남이라고 하는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인데 얘는 6월 이후에도 거래가 꾸준히 됩니다. 여기 7월 달에 10억 8천, 10억 7천, 10억 9천, 11억, 10억 이렇게. 그러니까 이전 수준에서 많이 오르진 않지만 서로 협상하면서 조율 좀 하다가 좀 지는 사람이 그 돈으로 사는 시장.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건수가. 그리고 한마을, 이거는 어디냐면은 구로구 개봉동에 있어요. 개봉역 역세권에 있는 그 동네에서 좋아하는 구축 단지예요. 여기도 계속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전 가격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거나 서로 조율하는 가격으로. 여기를 잘 봐야 되는 이유는 특히 내가 지금 막 종잣돈이 5억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좀 적은 돈으로, 적은 돈이라는 게 3천만 원 이런 게 아니고 서울 수도권에서 내가 그래도 조금 적은 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전에 작년부터 봤던 단지들만 계속 보면 안 돼요. 예, 거기에서 계속 기회를 잡는다고 기다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이유는 지금 가격대 레벨에 대해서 실수요자들이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 가격은 저점 가격이다라는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여기에서 실거주자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 4, 5급지가 나와 있는 매물들 다 팔리면 어떻게 돼요? 한 단계 올라가요. 네, 이게 한 단계 올라가요. 그럼 이거 판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4, 5급지에서 내가 이 물건을 얘한테 7억에 팔았어. 그럼 얘는 이거 왜 팔았어요? 윗단계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한 단계 위에 가서 사면서 윗단계도 한 단계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약간 거래가 어려워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시장인데 여기에서 그냥 관망하겠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투자자로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도권 중하급지에서는 이전 가격 수준에서 조금 조율되는 또는 더 추가되는 금액으로 매매 계약 체결되고 있고요. 진짜로 가용대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집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실거주자들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가 지금 기회고 행동해야 된다는 부분 알아야 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제 좋아하는 단지 중에 금정구의 레면 장전이라는 단지인데 여기도 부산 같은 경우도 보면 7월 달에 8억 4,500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뭐 조금 깎아서 8억 3천, 8억 2,500, 8억 5천 이렇지만 부산이 지금 전세 매물이 싹싹싹싹 나오는 대로 싹싹싹 사라지면서 전세를 살려고 했던 사람이 또 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시장이니까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아직 전세 매물이 그래도 많아요. 전세 매물은 많은데 여기는 대신 센트럴자이 대구 중구에서 있는 준신축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 좋은 학교 갈 수 있고 상권도 좋은 단지인데 여기는 전세는 그렇게 팍팍 안 나가는데 이전 가격 비슷하게 매매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는 매매는 잘 되고 있어요. 한 달에 몇 건씩. 그러니까 조금씩 조정해서 사람들 실거주자들이 사고 있는 지역 시장이고요. 그리고 창원이 이제 많이 있었던 공급 부분이 좀 해소되면서 창원, 마산 쪽이 전세가 없고 매매 거래가 잘 체결되고 있습니다. 지방 도시도 이렇게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도시는 전세 물량이 부족하면서 선호입지, 선호단지 위주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매일 보는 사람들 눈에는 가격이 움직이고 있어요. 소폭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서울 수도권의 고가주택은 상승 기대는 여전해요. 하지만 대출 금액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일시적으로 얼어붙은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출 금액에 영향을 받지 않는 중저가 주택은 지금 실거주자 중심으로 많이 거래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 눈 애매한 거는 내 눈이 애매해서일 수도 있어요. 애매하다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네, 그리고 지방 도시는 대출 정책에 영향 없기 때문에 지역별 수급 영향에 따라서 움직이고요. 그리고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도시 지금 봐둬야 합니다. 투자하실 분들은. 생각할 것은 서울 수도권은 대출 규제가 있어도 과거처럼 막 5천, 1억씩 더 깎아서 살 수 있다? 그건 좀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방도시도 언제까지 쌀 거라고 생각하면 2년 전에 울산 못 사고 그때 내가 울산 살 걸 하는 걸 또 한 번 경험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놓치기 아쉬운 시장이에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봤던 게 자꾸 오르니까 작년에는 3억으로 살 수 있는 게 이제 3억으로 못 사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이런 거 사도 괜찮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송파도 제일 좋아하는 송파에서 제일 좋아하는 데가 잠실에서 제일 대표단지 엘스 리센츠 이런 것은 정보점 지금 뚫고 막 올라갔지만 그것보다 중간 단지는 정보점 인근에 머물러 있는 단지도 있고 거여단지 같은 경우는 정보점 대비 10% 정도 하락률로 아직 가격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오른 게 아니라는 거고 안전마진 충분하고 안전한 가격들이 아직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마포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그 마레포 있는 공덕이나 이쪽 생활 것만 계속 봐서 그렇지 상암 쪽 저기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여기가 사실 너무 싸요. 정보대금 15% 이런 가격으로 아직 머물러 있는 단지들 여전히 있고요. 성북구에 있는 기름뉴타운 쪽도 대장단지는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 위층은 여전히 싼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여전히 안전마진이 있는 안전한 가격대로. 서울에서 정보 대비 초과 상승한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상급지는 초과 상승했지만 그 외에는 단지별 회복 수준이 다르니까 아니라고 생각한 그곳을 보세요. 내가 안 본 곳 거기를 보셔야 된다고요. 그걸 보셔야 되고 제가 이거를 보면 부산 같은 경우는 지방은요. 부산의 수영구면 해수동이 1, 2, 3인데 해운대 다음에 수영구인데 수영구에 광안대교 뷰가 나오는 광안자리가 지금 정부 대비 25%인가? 완전 싸요. 물론 이제 저거 살려면 투자금 많이 드니까 저거 살려면 서울 수도권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근데 가격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 중구에 있는 삼덕 청하남 여기는 중구에서는 중간 정도 선호에 그래도 그 직장인 수요 많은 꽤 대구 전체에서 좋은 입지에 있는 단지인데 이 단지도 정부 대비 한 25% 나와 있고요. 창원 마산에 있는 중앙 마린파이브 여기는 마산에서 조금 처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단지 선호도도 좀 낮지만 얘도 엄청 싸거든요. 싸라는 게 아니라 요는 지방은 그냥 다 싸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방을 보고 지방 앞마당에 있는데 싼지 비싼지 모르겠다? 그 이유는 다 싸서. 너도 싸고 나도 싸서.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 투자 상황에 맞는 데서 투자하실 수 있어요. 한 번에 퉁치지 말자고요. 네, 성북구 다 올랐어요? 아니요. 네. 동대문구 다 올랐어요? 아니요. 네, 다 남아 있습니다. 하나씩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 것은 일반인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를 제대로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다른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나씩 기회를 잡는 사고방식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내가 안 본 단지부터 다 걸르셔야 돼요. 다 봐주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단지 조사를 다 했는데 거의 서울 수도권에 있는 150세대 이상 단지 20평대, 30평대, 지방도 20평대, 30평대. 이 조사 건수는 그 한 건 한 건이에요. 만약에 장전레미안에서 34평 있고 24평 있다 이러면 34평 한 건, 24평 한 건 이렇게 건수를 제가 이제 친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조사를 했을 때 전고 이상 상승한 곳, 그리고 10% 이내 하락한 곳, 20% 이내에서 10% 정도 안에 하락한 곳, 20% 이상 하락한 곳을 조사했을 때 1급에서는 62.4%가 전고 이상 갔어요. 1급지에서 3급지 사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8.3% 정도는 이 안에 있어요. 10% 이상 하락한 것 이내에 있어요. 4급지, 5급지 같은 경우는 4급지, 5급지 여기 있죠. 여기는 전고 이상 상승한 건 10.9%. 그리고 10% 이상 그 하락에 들어간 거는 31%.
그리고 20%에서 10% 초과 하락 사이에 있는 건 37%.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싼 게 너무 많아요. 네. 25평만 보지 마세요, 제발. 구축 34평 지금 싼데 왜 자꾸 25평 먼저 봐요? 네. 그 몇천만 원 차이가 안 나요. 안 보이면 안 본 걸 보라고, 안 보이면. 안 본 거 봐야 돼. 그리고 수도권 지역도 수도권의 1, 2급지라고 하는 과천이나 분당 같은데 그런 데는 지금 많이 올랐어요. 정보 이상 오른 단지가 65.8%인데 그래도 그 안에서는 안전마진 10% 내에 있는 안전마진 있는 단지들 아직 있고 수도권 4, 5급지라고 하는 뭐 성남 그리고 어디야 수지 뭐 안양 이런 데는 이 안에 20% 이내에서 10% 이내가 비율이 지금 거의 60%에 육박해요. 네. 살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네. 지방은 뭐, 네. 지방은, 네. 이런 걸 우리가 물광고기반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 알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찾겠냐. 이렇게 약 올리는 건 아니고 찾는다고요. 네. 너무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들은 그 긴 시간 동안 기회를 잡은 사람과 못 잡은 사람의 차이를 직접 목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이제 본인의 성과로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네. 근데 어려워. 대출 규제 때문에. 이거 전세대출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진짜 투자할 수 있는 거야? 규제만 풀리면 투자 잘할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 규제 풀리면 여러분 투자 잘할까요? 이 시기 마레프. 그냥 마레프가 잘 알려진 단지여서 가져온 거예요. 뭐 이런 단지 아니면 사지 마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사라는 뜻도 아니고 네 그냥 이 시기 보면 1, 2, 3 시기 보자고요. 1 시기가 뭐냐면 여기 하락장 팍 떨어져가지고 막 부동산 막 하락해가지고 이거 착륙한다 이러니까 그때 대출 규제랑 부동산 이걸 풀어줬잖아요. 대출금을. 그 전에 15억 이상은 아예 대출이 안 나왔어요. 15억부터는 올 현금이었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대출 규제를 풀어줬어요. 그 어떻게 됐어요? 대출 규제 풀어주니까 올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이때 DSR 스트레스 DSR 2단계를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주 전인가 그거 시행 연기할게요라고 풀어줘 버린 거예요. 왜? 은행이 대출 영업이 잘 안 되고 생각보다 집값이 많이 안 오르니까 정부에서 약간 이제 고삐를 살짝 더 풀어준 거지. 대출 규제 조금 천천히 할게요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팍 튀어버렸어요. 그리고 3번 여기 토어제 이런 거 풀어주니까 팍 튀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규제는 사기 어렵게 만든 거거든요. 지금 이거 못 사게 하는 규제는 사기 어렵게 만든 거죠. 근데 대출 규제 풀면 어떻게 돼요? 사기 쉬워지잖아요. 사기 쉬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앞에부터 뭐라고 얘기했죠?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거지 안 사겠다는 심리가 절대 아니에요. 심리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떨어질 때는 안 사잖아요. 지금 심리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다 똑같아. 근데 어려운 거야. 어려우니까 그걸 묶어놨는데 그거 팍 풀면은 이제 진입장벽이 다시 낮아지죠. 그러면 다시 너도 나도 막 뛰어들죠. 월부에서 배운 사람도 뛰어들고 월부에서 안 배운 옆집 친구도 뛰어들고 막 뛰어들어요. 그러면은 수요가 매매를 할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가서 그런 수요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세지고요. 또 매매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전세 살 사람들이 매매를 해버리니까 전세 수요가 적어져서 전세는 또 안 맞춰져요. 맞죠? 집은 결국 전세 또는 매매 월세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수요 높아지면서 가격 날아가고 여러분들 그거 경험 안 해봤어요? 뜨거운 장애? 여름에 경험 안 했어요? 가서 집중 보려고 하면 거둬들이고 집중 보려고 하면 누가 사가고 저는 막 거의 신발 벗는데 누가 사가고 어려워. 저럴 때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환경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집값이 막 올라가는 거 보면은 매도자들은 또 이거 다음 주에 팔면 5천 원 받겠는데 하면 또 매물 걷어들여요. 그럼 매물 또 잠겨. 그럼 또 매도 우위 시장 돼. 너무 힘들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런 당에 투자를 잘하겠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어설픈 상상이에요. 네. 지금이요. 여러분들 무섭죠? 전 그거 갔는데 주인 전세 안 될까봐, 전세 낀 매물 찾아야 되는데 전세 낀 매물 못 찾을까봐 무섭죠? 네. 그리고 혹시 막 내가 또 다른 규제 나와서 또 나를 어떻게 할까봐 무섭죠? 다 무서워요. 다 무서운 여기가 진입장벽이 높아질 때예요. 지금 바로 그런 시기고요. 이럴 때 투자해야 돼요. 이럴 때 투자하면 투자가 오히려 행동이 많아지면 투자가 쉬워요. 이럴 때 겁은 많고 생각은 많고 행동이 없으면 투자가 어렵고요. 그냥 나가서 행동하면 투자가 쉬워요. 네. 대출 규제 여러분들한테만 규제예요? 대출 규제는 모두에게 적용돼요. 모두가 어려워요. 매도자도 어려워요. 집 사려고 내가 빨리 팔아야 되는데 집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안 내니까 왜 이렇게 용기를 안 내? 그냥 용기만 내면 내가 주인 전세 살아줄 건데 네? 그런 물건이 있어요. 이거 실제로 제가 본 매물인데 내 단지가 이렇게 한 몇 개, 5개 정도 모여 있는데요. 신축 단지가. 근데 부동산 한 군 예약했는데 그 단지, 그 앞 단지 주인 전세 매물 바로 나왔어요. 아예 여기 써 있잖아. 사가라고. 주인세하고 사가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처음 봤을 때 11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이거 한 2천 깎아줄 것 같은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조사해보니까 오늘은 조사 안 해봤는데 오르락내리락한데 안 팔린 물건이 거기도 2개가 있었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24년 3월에 마지막 거래였어요. 이 단지가 이제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단지여가지고 근데 주변 시세는 이제 한 11억, 12억 이렇게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매도자는 당연히 12억 받고 싶겠죠. 12억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 실제로 이걸 거래할 사람들은 어때요? 9억 다음에 12억이니까 무서워서 못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 가격은 안 살려고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대출 규제가 빵 생겼네.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선매수를 했네요. 선매수 뭔지 알아요?
네. 이 사람 부트공장이 6월 달에 여기보다 상급지 가려고 하나 먼저 사놓는 거예요. 먼저 투자로 사놨어요. 그래서 이 집을 팔아가지고 그 집을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이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 잔금 치를 날짜는 가까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 전세를 또 살겠다라고 물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물건, 선매수한 물건, 또는 세금 때문에 그렇게 팔고 싶은 물건. 내가 더 좋은 데로 갈아타고 싶은 거는 월부 투자자만은 아니에요. 아유, 내가 지금 1억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더 딱 팔면은 사업을 만들어서 저길 가고 싶은데 이게 그렇게 안 팔리네. 이거 그럼 이거 갖고 팔면은 이제 8%, 세 번째 주택은 8% 취득세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 1억 5천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애매한 거 사기 싫으니까 이거 팔고 명의 1%로 만들어서 이거 이해되시죠? 세 번째 주택부터 중과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 팔고 다시 1% 주택 만들어서 넘어가고 싶은데 안 팔리네. 이게 세금 때문에 명의 때문에 파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만 있어요? 있어요. 예. 그리고 급히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네. 여러분들 보던 데만 보지 마시고 남들 샀다는 단지만 보지 마시고 그러면 투자가 안 됩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내년에 투자하는 거 그래도 무서워요. 내년에 투자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도 너무 많이 하는데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지금 투자 안 하고 기다리는 경우 그리고 투자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경우 아주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럴 때 어떨까? 내가 투자를 안 하고 기다렸는데 어머 세상에 진짜 가격이 떨어졌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았던 그 좋은 단지 사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투자 안 하고 기다렸는데 지금은 가격이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지금 살 수 있는 거 그때 가서 사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투자 안 하고 기다렸는데 내년에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고 있는 것도 못 사고 전에 봤던 것도 못 사고 못 사요. 근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투자를 지금 하면 떨어지면 내가 지금 샀어. 내가 진짜 A 단지 너무 사고 싶었는데 돈이 안 맞아서 B 단지 샀어요. 애매하지만 그렇진 않지만 최선을 샀겠지만 이거 샀어요. 근데 내년에 갔더니 A 단지가 뚝 떨어졌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투자 막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저축액 있으면 그걸 한 채 더 사든가 아니면 갈아탈 수 있으면 거 갈아타든가 대안이 있죠. 만약 그대로면 또 사던가 갈아타던가 그쵸? 오르면 더 좋은 거 못 사도 내 집도 어차피 오르니까 그쵸? 여기서 가장 최악이 뭐예요? 기다렸는데 오르는 거 가장 워스트를 피해야 돼요. 베스트를 만들려고 미루는 게 아니고요. 최악의 경우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 안 하고 기다렸는데 내년에 더 떨어지고 그대로면은 그때는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럼 그때도 또 못 사요. 그렇게 해서 15년 동안 집을 안 사요. 그러니까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점치지 말고 규제 풀리는 거 기다리지 말고 그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행동을 하셔야 되고 관망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미루는 것은 절대 좋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행동하고 온도 올려서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올해 안에 투자하세요. 아셨죠? 하실 수 있죠? 네, 온라인 수강생들 감사합니다. 네. 자, 정리하면 투자자가 시장을 볼 때 본질하고 상황을 구분해서 봐야 돼요. 네. 본질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리고 수익이 날 때까지 보유하고 지킨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반복한다. 이게 여러분들 투자자로 돈 버는 방식입니다. 상황은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 일부 단지 외에 여전히 싸고 투자하기 좋다. 지방 다 싸다. 공급 줄어드는 곳 반드시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규제가 일시적으로 냉각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쫙 올라왔을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얼어붙었을 때 지금 투자하셔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원칙에 대해서 10분만 쉬고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